기속행 재량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와서는 기속행위와 재량에 대한 통제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 문제가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 묻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계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기속행위, 재량행위라는 것은 한계라는 것은 뭐냐?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 자체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대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속행위는요, 법 또는 법률로부터, 법으로부터 이러한 자유로운 그러한 영역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법의 구속을 받는 작용입니다. 당연히 통제를 받겠죠. 그럼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명문이라고 하죠. 이러한 실정법상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 실정법의 어떤 그 규정의 내용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이것만 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대표적인 규정이 뭐냐면 행정소송법인데요. 제27조가 그 내용에 들어갑니다. 즉 행정소송법 제27조인데요.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면, 재량의 한계를, 나와있지만은요, 넘거나, 이런 재량의 한계죠. 이 글자가 한계를 넘거나, 이런 남용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실정법에서 취소에 대한 사유, 즉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의 사유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각종 법에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등등등의 많은 법에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러나 취소의 사유를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한 데가 어디냐 하고 시험에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냐? 행정소송법 제27조고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27조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 요걸 우리가 해석할 때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재량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앞에 재량이 붙든, 형량이 붙든, 계획이 붙든 간에, 그건 상관없고, 영종을이 붙든 간에 하자란 말은 뭐냐? 이미 위법한 뜻입니다. 이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법이 허용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미 위반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바로 사법입자가 가능하다. 이걸 그냥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량하자인데, 그러면 법이 있잖아요. 일정한 테두리를 줘가지고 재량을 이제 허용해 놓고 나서는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하고 인정되지 않은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겠죠.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 재량이고 어디까지가 재량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재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천천히 해보죠. 그럼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냐, 요 이야기를 조금 해봐요. 먼저 그럼 우리가 재량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 재량이 있다. 재량 행위를 얘기하죠. 일단 재량이 있는데, 이거는 재량인데 이 두 가지겠죠. 재량을 행사할 때, 우리가 재량이다. 원래 재량하고 또 재량 행사가 다르지만은,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재량을 행사한 것이, 또는 재량을 행사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 재량의 경우, 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법이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허용하는 범위를, 범위를 아니고 범위, 똑같죠?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요, 이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재량의 행사 또는 재량의 행사 또는 재량이라고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벗어나는 이 경우는요, 이런 경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 재량의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했는데 이쁘게 잘했다. 뭐 그거는 정당한 행위겠죠. 그거는 얘기는 별로 필요 없죠. 정당한 행위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법에서 정한 재량을 행사했는데 좀 잘못했다. 즉 공익에 대한 어떤 계산이 좀 틀렸다. 좀 판단했다. 기권해가 부당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량 행사에서 잘못되었을 때 재량의 범위에서 부당 정도다 이 말은 위법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부당이란 말은 위법한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량이 하자는 말은 뭐냐? 그런 행위가 또는 재량 행위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이제는요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국어적인 표현하고요 법학적인 표현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당했습니다. 실제로 국어적으로 쓸 때 기각이나 각하는 뭐 다릅니까? 사실은 다 거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똑같은데 이제 그러나 이제 법학적으로 의미했는데 부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위법은 이런 그대로 법을 위반한 상태, 재량을 허용한 그런 법에 위반된 상태고, 부당은요 이러한 공익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 위반이죠. 가끔가다 이제 공익을 현재 위반했다 이런 말 쓰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실정부의 대부분은 다 현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공익을 조금 위반했을 때, 미묘하게 위반했을 때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 조문은요 현재이란 말을 쓰더라도 그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이 부당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부당은 재량을 위반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재량을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위반이라는 말은 넓잖아요, 그죠? 뭐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재량을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부당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냥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재량을 위반했다 또는 재량을 거르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부당이라고 하죠. 근데 벗어난 경우는 뭐냐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재량이 이제 법에 허가하는 이러한 재량의 한계죠. 범위가 바로 재량의 한계인데, 이러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말은 위반 상태인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재량의 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외적인 한계부터 먼저 할까요? 눈에 딱 띄는, 한눈에 봐도 보이는 한계에서 외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너무 생략했는데 외적인 한계를 이렇게 위반한 또는 이러한 벗어난 경우를 얘기합니다. 외적인 한계를 벗어났을 때, 한계를 벗어났다 이걸 보고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량을 일탈했다고 표현하고요, 뛰어넘었다, 재량의 유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좀 이따 보면 결과적으로 계획 재량도 재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더 좋은데, 계획 재량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나름 또 뭔가 좀 다른가 싶어가지고 창작적인 그런 요소를 소도입해가지고 표현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요 그냥 일탈남용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일탈남용인데 유월인데, 유월은 뛰어넘었다 이거죠. 기독교인들이 기념한 날 중에서 모세가 사실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파라오가고 싸우는 과정에서 파라오가 안 보내주려고 했을 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다를 다 죽여버리는데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대신에 뭐냐, 표시로 문설주에다가 붉은 피를 발라놓으면 그 재앙이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 뛰어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유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재앙의 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영업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6개월 이하 영업 정지했다. 6개월 했어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법 위반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유소를 한 것도 아니고 유사휘발유를 이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유사휘발유를 판 적이 있고, 이 사람은 인수를 했고 인수할 당시에 유사휘발유를 판매해가지고 한 번에 데미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줬겠죠. 해줄 리가 없죠, 이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르고 사실은 한 번 더 유사휘발유 판매해가지고 이제는 뭐냐, 6개월 영업정지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사정을 좀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6개월 이하인데 6개월 전부 다를 그냥 매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전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다 빠뜨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내적인 한계를 넘어섰다 또는 벗어났다, 이걸 남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에 거는 한글로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남용 이거는요 사실은 좀 예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그대로 씁니다. 남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법에서 있잖아요. 공무원에게 또는 행정청에게 재량을 줬는데 재량을 주었을 때 그 재량을 행사하고 안 하고가 공무원의 자유, 즉 행정청의 자유냐, 즉 재량이냐, 아니면 즉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떤 처분을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어떤 행정일을 하고 안 하고 아니고, 또는 수단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량 그 자체를 행사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공무원의 자유 또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의무냐 자유냐 이것들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재량이라는 것은 법이 있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선택이 공익에 더 적합한 선택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나 공익들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다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당연히 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지문인데 이러한 재량이 인정되었을 때 이러한 재량 행사는 이거는요 재량 행사는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있잖아요. 정당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위반이 게 되죠. 그러면 뭐 잘 알겠지만 대학의 교수님들이 주관식 또는 논문 또는 리포터 또는 학기말 고사 어떤 채점할 때 성적을 평가해가지고 A, B, C, D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었을 때 그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학 교수의 재량이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성적을 매길 때 선풍기로 시험지를 날려가지고 멀리서부터 A, B, C, D를 쏜다. 그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량 행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 재량의 불행사. 재량의 해태. 해태는 게을리했다. 재량의 흠결. 재량을 아예 빠뜨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위법으로 보는 거죠. 다시 이제 정리하면, 앞에서 했지만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당이라고 되죠. 그래서 이런 부당이 되는 것이고, 공익기관이죠. 그러나 여 밑에 있는 우리가 위법, 이거는요, 이건 다 뭐냐? 위법이 되는 겁니다. 즉, 재량하자는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통제가 뭐냐? 사법심사인데, 이러한 사법심사가 제일 중요한 통제죠. 그럼 이러한 사법심사, 이러한 통제가 있는데요. 법적인 통제죠. 법원이 한 통제인데,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할 때, 위법은 가능합니다. 말할 것도 없는데, 부당의 경우는 사법심사가 심리는 해야 됩니다. 심리는 가능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거절하더라도, 즉, 부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실 판결을 낼 수가 없다. 즉, 심리할 때 심리는 뭐냐면, 오로지,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재량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이러한 벗어난 여부. 벗어났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즉, 재량의 범위를 벗었단 말은 재량 하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가지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면 물론 재량 하자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가능하지만은 해보니까 단지 재량의 범위 안에 있구나 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판결을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각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단은 심사를 해줘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잘 알겠지만 부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당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예를 들면요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취소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소송에서는 취소의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재량에 대한 통제인데 재량의 영어로 수축도 이제 재량에 대한 통제한 종류 들어가고요.
들어가지만 이미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량 이용으로 수축한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할까? 재량 이용으로 수축 시간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하죠. 그 다음에 재량에 대한 통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계에 대한 것으로 재량과 이용으로 수축이 나옵니다. 했던 겁니다. 0으로의 수축이라고 하고요. 또는 1로의 수축이라고 합니다. 0은 양적으로 표현한 거고 1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재량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다 같은 말입니다. 수학에서는 뭐 답이 0하고 1은 하늘 땅 차이죠. 파이 0, 1, 뭐 아무 따라 써놓고 나가죠. 보통 수식 길어지면 문제 시간 없고 이러면 그냥 파이 뭐 0, 1 딱 봐가지고 감 잡아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많이 봤죠. 그런 거 공부하러 가가지고 또 수학 시간에 시험 칠 때 막 그때 가서 공식 만들고 앉았죠. 그러고 객관식 문제 나오면은 전부 다 대입해가지고 다 거꾸로 계산하면은 엔간하면 답 나오고. 사실은 시험이 좀 그런 게 있어, 그죠? 뭐 비행기에서 폭탄을 떴다 보나마나 저 45도 아니면 60도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걸 뭐 38도로 각도로 떠들었다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재량이용 수축인데 이거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할게요. 하자 없는 재량회사 정과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공권을 확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했지만은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국가 배상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요. 다시 지금 이야기할게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무장공비 사건입니다. 무장공비 김신조 사건인데요. 7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북한의 장교들이 내려와가지고 수십 명이 내려와서 청와대 뒷산까지 와가지고 뭐 총질을 해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휴전선이 다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휴전선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건물이 다 통과됐다. 그만큼 박정희는 그 당시에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면서도 탄압하고 유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안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만 믿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군발이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병사들은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군발이 되었습니다. 저쪽에 이제 별똥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는 대가리가 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간첩을 잡으면요 신고하면은 3천만 원 이렇게 걸었어요. 막 온 동네마다 막 농협의 창고마다 벼랑빵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써붙여 놨습니다. 그 당시에 집안채가 얼마냐? 100만 원입니다. 지금 저쪽에 대구시 가면은 동구 파동이라는 데 수성구 파동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집들이 국민주택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주택을 대단지로 지었어요. 원래 거기가 수목원이었어요. 옮겨가면서 대단지로 지었는데 그때 집 하나가 다 뭐냐 국민주택. 그때 양옥이죠. 그때는 한옥, 양옥 이렇게 구분할 때요. 양옥집에 산다 할 때 양옥인데 땅도 한 300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꽤 넓게 해가지고 정원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때 집 한 채가 105만 원 정도.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장사 아저씨들 있잖아요. 목수를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우방 청구, 그래서 청구주택 해가지고 이제 집단으로 뭐 한 20채씩 지어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목수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크게 돼가 난리 설치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3천만 주다니까 뭐 이제 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실은 그 간첩들이 나와가지고 도봉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도봉구, 그 당시에는 도봉구도 아니고 도봉동에 이제 파출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도봉동에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이제 주인한테 걸렸는데 주인한테 싸움 좀 해요. 그래서 입마를 잡아가지고 3천만 원 이제 넘기려고 보니까 이제 비비리해 보이거든요. 북한 애들만 삐쩍 말라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으니까 제가 한 주먹에 날라가겠다 싶으니까 좁혀려고 딱 덤비들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영 뭐 아니에요. 그 처음에 식구들 있잖아요. 이제 이 K1,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F1입니까? K1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둘이서 이제 이종 격투기를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들 이기려 했는데 해보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번에 결국 도봉파출소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요 북한군이 내려왔다 가지고 도봉파출소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었어요. 장교도 있었는데 문제는 간첩 왔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 싸우고 있으니까 좀 와서 잡아가라 하니까 안 가요. 왜요? 뭐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장교라든지 또는 경찰이 뭐 나이롱뽕에서 되는 거 아니잖아. 다 똑똑하잖아요.
출동하면은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고, 출동 안 하면 지켜대가지고 옷 벗으면 되잖아요. 옷 벗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요, 옷 벗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개기는 거야. 또 잘하면 잘 개길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결과적으로 뭐냐, 3번이나 갔는데, 결국은 출동을 안 해가지고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억울하니까 국가에다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이 소송의 내용은, 과연 이 아버지에게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립하느냐 문제죠.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출동을 하지 않으니 불출동이죠. 자, 청구를 했는데 출동을 하지 않았다. 불출동이에요. 출동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불출동 자체를 우리가 부작위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이러한 부작위인데, 이러한 부작위가 만약에 이것이 법을 위반했다. 위법이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인 국가배상법 제2조는 위반 적용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다. 공익 위반 정도는요,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출동 여부, 과연 출동인데 이 출동이 바로 뭐예요? 개입입니다. 우리가 행정 개입 또는 발동, 행정권의 발동인데 옛날에 행정 개입청구권, 행정권 발동청구권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 발급청인데 이러한 출동인데 출동하고 안 하고와 여부가 뭐냐? 재량이다 하면 부당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기속이다 할 때는 위법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송할 때 이런 판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 어떤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경찰권의 발동 여부입니다. 이러한 발동 여부가 경찰의 발동 여부인데 이 발동할 건지 안 할지는 결정이죠. 사실은 이 결정이 재량에 속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발동 여부가 재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경찰권 발동의 근거 규정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 규정을 먼저 살펴보는데, 경찰권 발동의 근거 규정을 이름이 근거 규정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걸 보고 뭐냐, 경찰법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정법에서 경찰법규란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 이걸 우리가 경찰법규라고 하는데, 자, 내가 그러면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자, 와달라. 근데 새벽 3시에 이때까지 있잖아요. 며칠 동안 한 번도 일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있잖아요. 10군데서 전화 와가지고 다 와달라 그러면 파출소는 순경은 3명밖에 안 되는데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고 한 놈은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3사람이 동시에 있잖아요. 10군데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가고 안 가고는요, 경찰이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촉으로, 감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요, 뭐 목소리 데시벨이 높았다 또는 전화 온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인 경찰에게 맡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찰법규는요, 물론 이 근거 규정을 만들 때 이런 규정이란 말은요, 명문의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경찰권의 발동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직접적인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것만 뭐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야기할 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명확한 표현들 또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입니다. 구체가 아니고 구체인데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개념,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이런 개념은 자, 뭐냐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의 예방을 필요한 경우, 그런 아주 너무 넓은 개념이죠. 이런 넓은 의미의 조항들을 우리가 뭐냐면 개괄조항, 이 안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범위가 넓다죠. 개괄조항이라고 하고 또는 일반조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제너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감이 오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만능키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개괄조항인 경우인데,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학설에서 이러한 개괄조항을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외로서는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법으로 모두 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위험할 때 국민에게 어떤 일정한 경찰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오늘 와서 예외적이지만 일반 조항이나 표준 조항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면 개괄 조항, 일반 조항 이거 뭐냐? 재량이 아주 커요. 재량이 엄청 크다는 거죠. 재량이 엄청 크다 이거죠. 엄청 커. 아주 커.
재량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지니까 이러한 재량은요 다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요 경찰권이 예를 들면 만약에 경찰권의 발동 여부에 관한 결정 재량도 인정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선택 재량도 인정되어지겠지요. 근데 문제는요, 자 잘 알다시피 경찰권 발동 여부에 대한 경찰법규에서 인정되는 재량은 분명히 결정 재량도 인정되고 선택 재량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사건에서는 뭐냐? 경찰권의 발동 여부가 문제됐죠. 그러면 경찰권은 경찰이 왜 안 왔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게 문제된 거지. 결정이 돼. 결정 여부가 뭐냐? 재량이다 이거야. 재량이면은 부당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재량이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래서 드디어 뭐냐? 이 아버지는 사실은 아들이 죽었지만은 배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 위기를 구해주는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수호천사. 재량 맞아요. 재량이 아니고 바로 처음부터 기소 가능한 아닌데 이 재량을 기소로 끌어올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새로운 이론이 있었죠. 재량의 이용하는 수적 이론, 제 하나의 천사예요. 그래서 이 재량의 이용하는 수적 이론은요, 보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엔젤 이너스보다는 훨씬 더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재량의 수적, 이용하는 수적 이론이 있는데요. 이런 이론이 나타나가지고, 쫙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재량 맞다. 근데 원래 재량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신체가 위급할 때는요, 또는 재산에 급박할 때는요, 그래서 위급할 때는, 재량이라도 이런 위급할 때는, 설사 재량에 속하는 거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 재량이 없어진단다 하는 이런 음성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철저히 재량이 0으로 수축하게 됐어. 그래서 기소가 바뀐 거야. 재량이 0으로 수축이란 때문에. 그래서 위법하게 해가지고 국가합상을 인정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헌 판례야.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독일에 상당히 앞선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일찍까지 인정됐고요.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남기죠. 지금도 문제에 바로 나오죠.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 판례에서는요 하자 없는 재량행사 청구를 인정했다 또는 뭐 행정 개입 청구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결과적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네가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말은 경찰권을 발동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국민은요 경찰권 발동을 요구하시는 행정 개입 청구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간접적으로. 또 하나가 더 먼저 나갔다면은 결과적으로 네가 그 당시에 결정 재량을 행사할 때 그 당시에는 출동하는 걸로 행사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출동하지 않는 걸로 행사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재량 행사였다. 그러면은 국민은요 하자가 없는 재량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결정 재량, 즉 하자가 없는 재량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 개입을 만드는 이 꼴이 된다.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굴러서 바뀐다, 그죠?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문제가 두 번 났잖아요. 나오고 나서 거꾸로 또 뭐가 나왔습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이 무하자 재량 행사로 전환된다? 그건 틀렸다. 그런 지문도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5번 정도 있는데 그 대부분에 20문제씩 나오잖아요. 보통 25문제도 있지만은 국회직 있지만은 그 문제 중에서 재량 문제, 요 파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통제인데 통제로서 나머지는 입법적인 통제는 책을 읽으면서 얘기했대요. 입법적인 통제는 입법 기술에 대한 통제인데 뭐냐면 법 조문을요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쓰게 되면 쓸데없는 재량이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처가 이 사업을 벌렸어요. 사업을 벌려가지고 쭉 법적인 재량들 중에서 쓸데없는 재량이 인정되는 것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잘 하신 거고요. 또 정치적 견제 기능에서 국회가 만약에 어떤 재량, 대통령의 재량이라든지 국토해양부의 재량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뭐 지금 보면 낙동강 같은 경우는 벌써 있잖아요. 낙동강 본류에 있잖아요. 녹조가 낀 거는 사상 처음이랍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를 해가지고 물길이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녹조를 이제 바로 뭐냐면 간 질환을 바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런 녹조가 끼는 그 수돗물을 먹게 되면 바로 간 질환, 간 경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독성이 강하거든요. 강한데 그래서 이명박 지지해준 그 대구 사람들에 대한 선물로 강 경화를 강이 경화라는 것은 강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통제인데 상급청의 감독권에 대한 통제, 이게 제일 직방이잖아요. 직방이란 말은 뭐냐? 직접적이고 강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대한 통제 중요하죠. 우리 행정 절차에 대한 통제, 행정 절차는요 잘 알다시피 사전적인 통제가 하는데 그 사전의 핵심이 뭐예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근데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대체로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행정 절차 전반이 바로 뭐냐? 재량 통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행정 절차할 때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유를 제시해라, 이것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과정도 사실은 행정의 자의적인 결정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건데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게 불확정 개념과 판단 예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정 개념과 판단 예지를 같은 걸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아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불확정 개념은요, 불확정한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국어적으로 불확정한 개념이 아니고 법률 용어로서의 불확정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어떤 그 표현이, 법률상의 어떤 표현이 불확정하다고 다 불확정 개념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거냐? 요건에 있는 것만 불확정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확정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죠. 이러한 불확정 개념인데 이러한 문제의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 불확정 개념에 대한 문제의 배경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첫째로 이제 불확정 개념은 원래 이 자체는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이 아니에요. 어떤 애가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 아니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 기준은 아니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이러한 구별, 이러한 기준에 관한 학설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러한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생된 문제가 바로 뭐냐? 그 문제가 요건에 있는, 요건은 보통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불확정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불확정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 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에 대한 이해 나오죠. 그럼 이런 불확정 개념은 뭐냐면 원래 출발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자체의 출발은 베이스입니다. 이런 출발한 출발점은 사실은요 요건 재량설이죠. 요건 재량설이죠. 요건 재량설의 대한 하나입니까? 효과 재량설. 효과 재량설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방어를 출발했는데, 한참 방어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요건 재량설에 가 있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로서는 요건 재량설이 아닌데 사실은 요건 재량설과 상당히 유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조심스럽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음 중 불확정 개념과 관계 깊은 학설이 뭐냐 해가지고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이런 문제 냈는데 참 무식한 문제죠. 어쩔 수가 없는, 선생님들이 무식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학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 많이 있거든요. 다 겪어봤을 거예요. 대학의 선생님들 중에서 훌륭한 선생님 되게 많고 도로 시간 강사하는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 도로도 많고 기존에는 고교수가 헬렐레한 놈들 중에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계시지만은 그냥 비빌 줄만 알아가지고 비비는 거 되게 잘해가지고 대학에서 어떤 정치하는 거나 배워가지고 못된 거나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맨날 또 행정이나 관계에 가지고 또 마당발을 피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런 놈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불확정 개념이죠. 그래서 요건 재량에 대한 멘탈. 무슨 소리냐? 자, 그래서 출발점인데 불확정 개념이 아까 전에 맞지만은 요건 중에서 불확정한 개념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요건에서 문제됩니다. 요건에서 있는 불확정 개념이지 효과에서는요 불확정 개념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이런 표현 또는 모호한 표현 쓰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더라도 그거는 불확정 개념이 아니고요.
요건에서 이제 불확정한 개념이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불확정 개념이 있을 때 대표행위 나왔을 때 울리나 바오퍼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효과재량서 입장에서는 불확정 개념은 요건이고 요건은 기속이니까 법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니까 법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 요건 재량서의 이제 공격이죠. 공격이 돼서 효과 재량설 진영에 속해 있던 나중에 독립했습니다만은 속해 있던 울리하고 바오퍼가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 맞다.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 맞고 법관이 판단할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 맞지만은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에게도 그 행정공무원의 판단이 법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체 가능성설이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뭐냐 나중에 이제 경찰 공무원의 판단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은 뭐냐 다른 법관의 판단보다 더 우선했다. 현장에서의 판단은 더 우선된다 하는 그런 이론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공무원에게도 어느 정도는 판단의지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정 개념인데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우리가 입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효과재량서 입장에서는 그래 맞다. 원칙적으로 뭐냐 이게 불확정 개념은 분명히 이러한 기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지만은 자 예외적으로는 행정공무원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 또는요 행정공무원에도 일정한 한계 영역이죠. 또는요 판단 여지 같은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법심사 문제인데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가능하냐 할 때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가 된다 이 말이야. 되는 부분이다. 당연한 요건이니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보고 대체 가능성 한계 영역 판단이지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하냐면 원칙으로 사법심사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안 되는 영역인데 이 예외적으로 안 되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또는요 한계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영역을 표현하고 이런 한계 영역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사법심사 가능하냐 즉 한계 영역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하냐 할 때는요 잘 알다시피 이거는요 원칙적으로요 가능하고 자 가능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주의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될 거는 불확정 개념하고요 판단이지는 연결되어 있지만 조심해야 되죠. 저는 검을 캘 때 금 덩어리에 가까운 걸 노다지라고 배웠어요. 노다지라고 배웠거든요. 노다지. 금 순도가 높은 금도 막 보면 무슨 막 누렇게 돼 있는 이 광석 있잖아요. 노다지라고 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노다지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제가 그 영양에 있는 그 광산을 보니까 뭐 폐쇄될 때까지 뭐 금을 몇 킬로 나왔다 하더라. 몇 그램밖에 안 나와서 1kg가 안 되더라고. 이 금이 그만큼 귀한가 봐. 다른 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 다른 뭐 납 같은 거 금이 많이 나오는데 납이 많이 나오대요. 참 그거 좀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그 의외로 순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뭐냐면 우리 핸드폰에 있는 그 부품들 다 모아가지고 금 빼잖아요. 그거보다도 순도가 더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저쪽에 시골에 가면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기치는 놈들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금 강 내줘요 하고 저겁니다. 공짜로 강 내준대. 맞거든? 강을 내줘 이렇게. 근데 강은 어떻게 냅니까? 녹색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내는 거거든 사실은. 딱 나가서 뭐냐? 따지고 보면 깎인다는 뜻이라고. 자기들은 그걸 먹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도 이 노다지가 훨씬 더 함량이 떨어져. 사실은 불확정 개념은 우리가 금 덩어리라 하지만 아니야. 원칙적으로 뭐냐? 광석 덩어리이기 때문에 순도가 적어. 근데 문제는 그래서 금은 대신에 뭐냐? 99.9%니까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진다는 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도대체 불확정 개념 중에서
판단 여지나 한계 영역이 인정된다 할 때, 자, 말이, 또 요건에 불확정한 개념이 있을 때, 그게 전부 다 그러냐, 이래서는 여러 학설이 있어, 사실은. 학설이 있고, 반대 학설도 있는데, 강학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판단 여지나 한계 영역이 인정되는 것은 뭐냐? 규범적. 규범이라고 해서 뭐뭐 해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가 같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규범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냐? 신의가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는 바로 규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규범을 들이댄다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의 가치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서 가치관 들이대는 게 많은데, 가치적 개념은요, 이런 판단이지 환경이 인정되지만은 경험적 개념, 이런 경험적 개념에는요,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규범적 가치적 개념하고 경험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 어떤 것들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상세히 출제될 때가 되는데, 서울시가 몇 년 전에 상세히 출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규범적 가치적 개념에 대한 상세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인데, 중요합니다. 자, 290페이지 보면, 이제 판단 여지의 존재인데, 나오죠. 이거 출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출제했습니까? 요것끼리 출제했습니다. 비대체적 결정. 사람의 인격 능력에 대한 판단과 이에 속하는 평가 결정인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대신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어떤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했느냐, 성실하게 일하느냐 몰라요. 그거는 출근부에는요 지각한 놈이 있지만은 사실 열심히 와가지고 밤새워 가지고 있잖아요. 일 다 해와가지고 지각한 놈이 있습니다. 지각 출근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지는 뭐냐, 오로지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결정 또는 시험 준서 결정 있습니다. 또 하나가 면접시험. 면접시험 들어갔는데, 면접시험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태도나 이것들인데 나중에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해보자. 그럼 법관에서 재판하게 되면 새로 해버릴 거 아닙니까? 리플레이 가능하냐? 똑같은 상황에는 리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다 비대체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데, 사례를 봐주십시오. 주로 시험 결정, 시험 준서 결정, 인사평가, 근무 평정 이런 것들입니다. 후속적인 가치평가거든요. 이익대표나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굉장히 문제 많거든요. 특히 문화재. 과연 이게 문화재로서 국가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전국에는 많은 고려시대 부상이 많이 있는데 개인이 소유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요 후속적 가치평가라고 하죠. 주로 위원회와 관계가 있고, 미래 예측 결정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 리스크 판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적 결정,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정진을 위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그게 되고요. 행정 정책적 결정, 공무원 인사를 위한 인력 수급 결정 같은 건데 시험에 출제됐죠. 다음 중에서 구속적 가치평가 영역이 아닌 걸 골라봐라. 답으로는 행정 정책적 결정이 서울시 시험에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사례를 챙길 줄 아느냐 나오기도 합니다. 넘어갑니다. 292페이지에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판단지는 미국의 실질적 증거의 법칙까지 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신호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판독을 하고 합니다. 뭐 더 좋아졌는데요. 그럼 만약에 옛날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통행이 그 당시에 빨간불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요 그 당시에 도로에 있던 경찰의 판단을 먼저 우선시 해주는 겁니다. 즉 법관이 더 존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실질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온 게 뭐냐면 바우퍼의 판단 연설, 그 다음에 울레의 대체 가능성설인데요.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현재 제가 생각하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뭐 미리 앞서갈 수는 없어요. 학자도 아니고 또 공부할 때 공부 양은 최대로 줄이면 좋은데, 문제는 현재 독일의 사설과 판례는요 규범적 수권이론, 즉 판단 수권이론인데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자가 예외적으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적 예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수권할 수 있고, 그 한도 내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정의 자유여지, 프라이, 영어로 프리에 가깝죠. 그 다음에 림인데 룸, 이거 영어로 치면 룸 비슷해요. 공간, 여지 이런 의미인데 가 있다. 판단 수권에 보면은 불확정 개념의 호스과 해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는 게 현재 독일인데,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요
규범적 수권이라 또는 판단 수권설로 있습니다. 이게 좀 출제될 만한데 아직도 여전히 뭐냐 그냥 옛날 이론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그냥 참고할 내용들이죠. 우리가 뭐 앞서갈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예. 이로써 있잖아요. 재량형 기술경기는 다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식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